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사님께서 작년에 집필하신 자전거 원칙이라는 자전거 원칙의 힘이라는 책 정말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외교관을 희망하고 있는 저에게는 외교관의 현실을 책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대사님을 모시고 할 이야기도 책 자전거 원칙의 힘과 많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국민외교 아카데미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외교부 차관과 주 유엔 대사를 끝으로 40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2019년에 은퇴한 전직 외교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외교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사님의 외교관이 전반기는 통상외교를 떼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태열 대사님이 통상외교에 발을 들여놓던 시기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이 극심해져 있던 시기였는데요. 대사님은 어떤 계기로 통상외교에 발을 들여놓게 되셨나요? 외교부 들어와서 한 4년쯤 지나서 주태옥 대사관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끝난 무렵에 잘 가까운 선배가 통상 과장을 하고 있어요. 가을에 들어오면 나랑 같이 일하자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한미 통상 마찰이 극심해지고 있으니까 그 일이 많을 거다, 배우는 게 많을 거다. 그리고 외교관 하려면은 경제도 알아야 되니까 좋은 경험의 시간이 될 테니까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87년에 가을에 서울 들어오면서 통상외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평생 저의 전공 분야가 될 줄은 그때는 꿈도 못 꿨고 지금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저를 전문가 아닌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불러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인생이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다 우연히 시작해서 열심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하다 보면은 뭐 때로는 전문가라는 소리도 듣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통상외교에 발을 들여놓으셨지만 통상외교 전문가로서 대사님은 한미 지재권 분쟁, 한미 담배협정, 한미 사회보장 협정 등의 다수악한 협상을 담당하셨는데요. 특히 2005년에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장을 맡아서 WTO 출범 일 최초로 다자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협상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사님이 기억 속에 가장 인상 깊었던 통상외교 에피소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많아서 뭘 에피소드를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차관보가 돼서 들어왔을 때 한미 FTA 협상이라는 게 2007년에 하고 있었어요. 막바지에 제가 제네바 차석 대사를 하다가 서울에 돌아와서 마지막 그 협상 모처리로 관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나는 이제 나가 있는 동안에 협상 시작이 됐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본부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막판에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협상 대표단 응원 문자 내가 이제 저녁에 퇴근길에 불렀어요. 근데 이틀밖에 안 남고 협상 시간이 다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들 이럽니까? 지금 정신없이 밖에 돌아가야겠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그랬더니 미국이 안 움직인다 이거.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잘 될 것 같지 않다고 걱정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협상이라는 게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판을 잘 읽을 수 있잖아요. 바둑 둘 때 왜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후순위를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지막 2, 3일 동안 그 역할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도 또 태극기에 또 갔죠.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20여 년 동안 미국 사람들 상대해봐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술을 다 읽거든. 근데 술을 못 읽는 게 하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대통령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대통령의 성향을 잘 모르니까 미국 사람이 너 대통령이 협상을 깰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줘. 그러면 미국이 움직일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협상에 진치가 없으니 당신도 짐 싸서 워싱턴 가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협상 깨겠다는 소리를 하니까 놀랬지. 그때 그날 밤에 미국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에 관한 진전된 제안을 그 다음날 새벽에 내놨어. 그러면서 협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결국은 잘된 협상으로 국민들이 다 환호하고 그랬잖아요. 한미 FTA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네,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대사님이 해오신 통상 외교는 미국을 대표로 하는 강대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한국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대상으로 통상 외교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때 한국이 자존을 지키면서 통상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당한 외교를 하려면 내 스스로가 자존을 지켜야 돼요.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할 때 강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무기가 논리 아니겠어요. 그 논리라는 건 뭐냐면 규범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지식, 그 다음에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 그런 걸 통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눌리지 않으면서 그때그때 그 몸에 체화되어 있어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느 쪽이 힘센 나라와 그룹과 연대해서 우리의 힘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한 자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범으로 무장하되 더 이상 WTO 규범이 좌지우지하는 통상외교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압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미리미리 챙겨야 될 거는 법제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전략적 자율성은 강화하고, 왜냐하면 반도체 같이 우리가 경쟁력 분야에서는 우리 힘을 더 키워서 전략적인 자율성을 키우고, 또 취약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원자재라든가 공급망 같은 거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미리미리 챙겨서 필요하면 의회의 입법을 통해서 통합 법제화해서 이거를 서포트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야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우리의 정책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투명하게 우리의 어떤 입법 방향이나 정책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할 때는 상대방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미국도 설득하고 때로는 중국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관성 있는 행동이 자존과 원칙에 기반한 원칙과 기준에 기반한 그런 일관성 있는 외교가 돼야 된다. 통상 외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외교의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대사님의 외교관 인생 후반기는 전반기 통상외교와 달리 다자외교와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님이 통상외교에서 다자외교로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통상외교 중에서도 WTO 다자협상은 다자외교입니다. 그건 다자외교의 경제 분야니까. 그래서 통상외교를 하면서도 다자협상 경험을 많이 했어요. WTO 우루과이랑 협상도 해봤고 또 DDA 협상 그런 것도 해봤으니까 다자외교를 내가 통상외교 하면서 사실 반은 다자외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명박 정부 말에 내가 통상교섭 본부장 후보 커리어로 쭉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통상교섭 본부가 산장으로 분리돼서 나가버린 거예요. 나의 커리어의 마지막 종착역은 난 가능하면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성경 말씀에 하나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문이 닫히니까 엉뚱하게 외교부 2차관에 다자외교 담당하는 차관 자리가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차관을 하게 됐어요. 3년 8개월 동안. 그래서 사실 하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내 커리어가 통상 쪽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쪽은 관심에서 떼어놓고 있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그게 나한테 기회가 오더라고요. 대사님은 대한민국이 중견 국가이자 특수한 개발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하며 또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한국의 다자외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유엔에 가입한 지 작년에 30주년이 됐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잘 몰라. 한국이
40년이나 늦게 유엔 가입한 걸 잘 몰라. 워낙 유엔 무대에서 한국의 그 비저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유엔 회원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기득권을 가진 나라들이 유엔 무대에 쫙 깔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위상에 비춰서 이제 내용을 채워야 돼요. 결실을 맺고 내실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질적인 성숙과 도약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그러려면 전략이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한 모든 어젠다에 속해 있는 이슈들을 우리의 산업화 민주화의 경험의 렌즈를 들이대고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을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와 이슈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돼요. 행적으로 말하는 교육, 농촌개발, 보건, 의료, 이런 우리만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종적으로 버티컬리 와서도 역할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후원 역할을 하는 게 좋겠고, 이건 어떻게 되면 선진국 개도사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게 좋겠고, 이건 아예 의제를 선점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는 게 좋겠고, 그 버티컬한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적으로, 종적으로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 이 종적인 역할은 뭐냐 하면은 세 가지 미션이 있다고 봐요.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 촉진자,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끼어들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프로세스를 앞으로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개도국들이 앞으로 우리만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진정성을 가지고 공유해서 적극적인 후원을 하자. 그 다음에 선도자, 1세대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밖에 되겠냐. 그러면 이머징, 일어나는 모든 글로벌한 챌린지한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누구보다 균형 잡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접근, 비교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 다자외교의 앞으로 우리만의 역할의 차별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의 가치성을 높이고 그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사님의 외교관 인생을 홍산외교의 전반기와 다자외교의 후반기로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대사님이 그리고 계신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와 그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명한 그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는 분이 한국에 몇 년 전에 와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나 하면 그게 치명적인,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그만큼 위태로운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 안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인식에 입각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 강대국 간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뜻대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은 그냥 경제력, 군사력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지력, 사고력도 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층이 각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젊은 층들이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시각을 가져야 되고,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고 중요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갈 사회 지도층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그런 요즘이죠. 여전히 외교는 어렵고 전문 외교관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많습니다. 외교에서 국민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공공외교와 국민외교가 한국 외교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의 수준은 국민의 의식 수준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외교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국민의 의식 수준도 함께 따라 올라가야지, 이게 안 되면은 이 갭이 커지면은 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있는 지성인, 깨어있는 청년 세대, 그런 사람들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보고 외교 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관찰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런 사람들이 질책도 하고 정부의 외교 정책에 질책도 하고 성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동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외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성원하고 질책하는 그것들이 국민 외교의 난 본질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관과 민관 파트너십이 우리 외교의 질적 형상을 도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는 보고 그래서 국민외교, 공공외교를 얘기할 때 뭐가 관건이냐? 나는 아주 그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화 그런 것들이 단단히 제도화되면서 그게 질적인 어떤 형상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국민외교, 공공외교가 시너지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면 결국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사회가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폐쇄적이지 않고 열린 문화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역할도 하고 존중도 받는 선진국다운 우리 국력에 걸맞는 그런 나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